홍 선생님,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십니까? 오늘은 드디어 사전투표일이네요. 예, 날짜가 2025년 5월 30, 29, 30 이틀간 이제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를 실시하고 있는 중입니다. 그래서 이런 때 방송을 안 할 수가 없죠. 선거 다 끝난 다음에 하는 건 누구나 다 하는 이야기니까 선거 전에 방송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 한번 방송을 해보려고 합니다. 네. 그 제목은 민주 독재를 향하여 앞으로 나가자, 이런 제목으로 하겠습니다. 네. 의미심장한 단어가 나왔네요. 민주독재라니. 그 민주독재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? 이게 우리가 이제 독재 하면은 뭐 일당 독재, 뭐 공산당 독재,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. 그렇죠. 통상적으로. 네. 그런데 제가 지금 생소하게 민주 독재라는 얘기를 꺼냈는데, 민주 독재의 반대가 뭐냐면 기득권자들의 카르텔, 이런 거겠죠. 네. 자본 독재라고 합니다. 자본 독재. 이 가진 자들이 배우고 따로 이게 그룹을 형성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멋대로 이 행패를 부리는 이런 독재. 경제적으로나 사회 권력적으로나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자기 멋대로 하는 이 독재를 우리 민주의 힘으로 끝장내고 우리도 그들을 부려먹여야겠다. 그들을 정말 민주 시민의 이익에 알맞게 봉사하는 그런 인텔리 그룹들을 꽉 틀어줘야겠다. 이런 것이 이제 민주 독재라고 생각합니다. 그동안 민주 독재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. 대다수의 민주 시민들을 위한 그 정책을 펴고 많이 배운 사람들, 돈이 있는 가진 자들, 이런 사람들은 좀 많이 양보를 해도 손해날 것이 없겠죠. 없는 사람들이, 좀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당하고 노예적인 삶을 사는 것보다는 이 가진 자들은 조금 양보해도 별 큰 탈이 없다, 이겁니다. 그렇군요. 예, 아시겠어요? 그래서 정권을 잡아야 되는데, 정권이 이제 무슨 독재가 있냐면은 이제 입법 독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. 지금 현재 민주당이 마음대로 하고 있죠. 그렇죠. 네, 솔직히 닦아놓게 마음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? 5석이니까요. 총 300석 중에서 개혁신당 뭐 2, 3석 빼고 오면은 190석까지 지금 하고 있으니까 3분의 2는 안 되지만 일단 3분의 2가 되면은 뭐이든지 다 통과시킬 수가 있어요. 네? 법안도 대통령이 부결시키면 다시 되돌아와서 저희 다시 통과시킬 수 있죠. 네. 3분의 2가 안 된다, 이겁니다. 그러니까 완전한 입법권은 아니에요. 그렇죠? 또 행정은 어떻습니까? 윤석열 대통령 무조건 다 거부하죠. 법안이 제가로 오면은 무조건 다 거부시켜 버리지 않습니까? 네. 이참 저참 따지지 않고 그냥 모조리 다. 이게 여기서도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, 이게 탄핵 서로 하다 보니까 뭐가 안 들어가요. 이게 완전한 입법도 아닙니다. 사실은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법률안 통과인데, 그것도 이제 저 대통령이 제가 하다 보면은 왜 안 되는 것이고, 그 행정 권력도 지 맘대로 못 하니까 쿠데타를 일으켰죠. 어? 제 맘대로 안 되니까, 하고 싶은 대로 못 하니까. 그래서 이제 대통령 선거가 조기 대선을 쿠데타로 인해서 이제 시작된 겁니다. 그래서 오늘부터 그 선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. 사전 투표율이 11시 현재 저기는 21% 정도 평균이 나오는데, 저 호남지방, 전라북도, 전라남도, 광주 광역시는 어떻게 돼 있어요? 거의 40% 다 넘어갔죠? 네. 40%대 초반인데, 경상도는 어때요? 대구, 경부, 경남, 울산, 부산까지 5개 광역시가 전부 다 20대 초반입니다. 대구시는 뭐 20%쯤 현재 안 올라가고 있어요. 그건 뭐냐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. 윤석열과 이재명 붙은 20대 대선에서는 조금만 우리가 투표에 다 참가했더라면 그 이재명이가 될 수도 있었는데, 그 아쉬움이 컸다, 이겁니다. 그리고 이 내란 세력의 잔당들이 지금도 계속 꿈틀대고 행동을 하고 있죠. 네. 이거 정말 그 분노를 표출하라고 보면 됩니다. 반대적으로 영남 지방에서는 국힘당에 이제 계속 헛발질을 하니까 이 사람들 관망하거나 지지를 철회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예요. 네. 다른 지방은 섞여져 있어서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. 이거다 저거다 말을 못해요. 지금 현재 이 시각에서는. 그러나
호남과 영남을 딱 비교하면 딱 그 투표율로만 따지자면은 반절 정도, 절반 수준에 머무른다 이겁니다, 영남이. 그러니까 이것은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. 그렇죠? 호남 사람들은 정말 한이 맺힌 그런 분노의 표출, 이런 단어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. 대신 영남은 아유 참 투표장에 가기 싫다. 이것이 다 영남 지방선거도 대단한 사람들이 아닌데 저희 충청도나 서울이나 이 수도권보다 더 안 나오겠다 이겁니다, 이거. 예? 그래서 우리가 그것은 추론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. 지금 이 선거가 이걸로 봤을 때 내란 대결이다. 내란을 찬성하고 그 세력들을 이것을 반대하고 우리 민주 시민들 앞으로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해서 전진해 나가는 이런 세력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이 두 지역을 보면은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. 근데 서울 같은 데는 조금 더 우세하고 그럴 수는 있겠지만 지금 수치상으로는 거의 나타나지 못합니다. 그리고 그런 얘기를 지금 현재 섣불리 할 수가 없어요. 그렇죠. 증거가 없습니다. 네. 근데 영원하면 명명백백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. 그러면은 지금 여론조사 추이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. 네. 그동안 이재명이 항상 50%를 초반을 넘어가는 그런 여론조사가 대다수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요즘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저기 이낙연이가 거기 지지 선언했죠, 국힘당. 네. 응? 저기 이낙연이를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총리를 했던 사람이고 민주당 당 대표를 했던 사람이 자기 마시던 물에다가 침을 뱉고 지금 국힘당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. 근데 이낙연 지지세도 알게 모르게 저기 한 1, 2%는 돼요. 이게 따라다니는 사람들이. 지금 자기는 처음에는 어떤 편도 지지하지 않고 뭐 참가하지 않겠다, 관여하지 않겠다 했다가 지금 갑자기 이렇게 또 지지를 했단 말입니다. 그래서 그 시점에 조금 약간 좀 출렁인 것 같아요. 그런데 MBC가 실시한 여론조사하면 이재명 46%, 그 다음에 김문수 36% 이렇게 해가지고 10%대 이상 차이 나던 것이 지금 한 5, 6% 이렇게 거의 오차 범위를 살짝 넘어가는 거 나와 있는데 지금 다른 여론조사는 그렇게 나와 있질 않습니다. 그래서 지금 최대한 그 보수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. 혹시 만약에 경우도 모르는 거니까 또 이낙연도 그렇게 돼 있고 또 이준석이가 저기 단일화를 지금 현재까지는 안 하고 있죠. 네. 단일화를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. 단일화가 왜 그러냐면은 전에 그 안철수가 저기 윤석열한테 저기 붙었잖아요. 지지선하고 그것도 영향이 있습니다. 많은 표차가 아니지만 거기 플러스 약간 시너지 효과가 생겨갖고 저희가 불리하게 민주 진보진영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이준석이가 현재까지도 안 하고 있는데 그 참 희한하게 어떻게 되냐면 둘이 단일화를 해도 이재명한테 표가 일부 가가지고 또 저기 둘 합친 표가 안 나와요. 1 플러스 1은 2가 돼야 되는데 1 플러스 1은 1.3이나 이렇게 된다 이겁니다. 그래요?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. 이런 조사항 말씀드리는 겁니다. 그럼 0.7은 뭐 또 다시 이재명한테 그렇게 또 가버리는 그런 현상이 드는데 단일화 한다는 것은 민주 진영의 이재명한테 좋지 않은 징조입니다. 그런데 지금까지도 못하고 있어요. 그리고 투표가 시작이 됐죠. 어제, 오늘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자, 사전투표 끝나고 나서 또 다시 단일화 할 수 있어요. 투표 용지 다 인쇄돼갖고 지금 투표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준석을 찍었던 사람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? 만약 단일화 한다라고 그러면 이준석이 양보해서 김문수가 단일화가 됐다. 나 오늘부터는 저희 출마 사퇴합니다. 그리고 6월 2일 날 했다 쳐봐요. 그러면 6월 3일 날 투표하는 사람은 본투표하는 사람들은 뭐 그런 대로 이해가 갑니다. 근데 사전투표한 사람은 뭐예요? 너무 어이가 없죠? 그렇죠. 네. 사기당한 거 아니에요? 사기예요. 내가 보기에는 이준석이가 사기친 겁니다. 이거. 이제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이준석이가 많이 나올 때는 11%까지도 나온 여론조사가 있어요. 그러면 적게 나오면은 뭐 5% 이렇게 되는데 그럼 7%라고 칩시다. 7%면은요, 그 상당한 저 표예요. 7%면은 한 300만 명 넘어갈 겁니다. 3%가 4개 100만 표 이렇게 했었으니까 옛날 정의당
그 이제 심상정이 그때 얻은 표가 90만 표라 했거든요. 그때 3%였어요. 심상정이 지지받은 표가. 그러면은 7%만 잡아도 얼마예요? 한 300만 가까이 든다 이겁니다. 그러면 그 표가 사장이 되면은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, 이거? 사기친 겁니다. 사기친 거예요. 그래서 이게 투표 전에, 응? 사전 투표 실시 전에 단일화 하든가 해야지, 하고 난 뒤로 단일화를 하고 제가 후보 사퇴하면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. 이 찍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. 응? 찍은 사람들이 100만 명이 든다고 그러면 당락이 좌우되는 그런 표가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단일화를 이재명 대표가 단일화할 것 같다 하는 것은 약간 그 단일화를 안 되게 하는 그런 언어적 수사로 이게 나는 보고 있어요. 속마음은 안 되기를 바랄 겁니다. 그렇죠. 예, 아무래도 다만 1% 더 갔으면 갔지 오진 않아요.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네. 다음에 이제 대선이 끝나고 이제 이 상태대로 가면은 이재명 후보자가 이제 대통령이 될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. 네. 골프하고 이 선거는 거기 쳐두면 진다고 하는데, 그래도 저는 평론을 하는 이상 한번 안 해볼 수가 없어요. 예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네. 그러면은, 아까 제가 민주 독재에서 입법, 사법, 행정까지 싹, 휘어잡아야 된다. 그렇게 해서 진정한, 민주 시민들의 혜택을 보고 참 자존감 있게 살 수 있는 세상, 앞으로 미래가 보장되는 통일이 되는 우리 코리아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선거 후를 예측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. 네. 그래서 선거 후를 예측해 보야겠는데, 자, 그러면 행정권은 당연히 갖는 거죠.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걸 예상해 볼 수가 있어요. 이제 법안 통과가 다 이제 되는 거죠. 국회에서 의결을 해가지고 이제 대통령 검토를 받을 때 대통령이 땅땅땅 때리면 다 통과가 되는 거예요, 전부 다. 네. 일단 그러면은 그것이 이제 나쁜 쪽으로 되면은 이거 큰일 나는 문제죠. 그런데 나쁘게만 생각해 볼 수는 없어요. 다 예를 들어서 뭐 농산물 이런 것도 뭐 이렇게 다 좋은 법이 많이 있더라고 내가 보니까. 좋은 법을 통과시키면 바로바로 대통령이 제거를 해버리면은 일사천리로 그냥 착착 흘러갑니다. 네. 이것이 뭐 국내 법만 그런 게 아니고 또 뭐 국제 외교라든가 이런 것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. 앞으로 뭐 북한과 뭐 수교를 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국회 의결을 받아야 돼요, 그게. 의결 안 받으면 그거 아무 소용 없어요. 이런 것들은 입법과 사법이 벌써 착 돌아가야죠. 그 다음에 사법도 어떻게 했습니까? 사법. 대법원의 그 지기현 판사 윤석열 체포 풀어주고 또 뭐가 있었죠? 예, 지기현 판사가 뭐 술 먹고 다니면서 눈살롱에 출입했다는 그런 뭐 아직 100% 확정된 물증은 안 나왔지만은 지금 의혹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. 다 끼리끼리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. 끼리끼리 다 놀고 저녁에는 형님 동생 아우 하면서 술 먹고 낮에는 또 근사하게 깨끗한 척 하면서 그런데 체포됐던 윤석열을 풀어줬잖아요. 네. 윤석열 좀 활개치고 있지 않습니까? 이게 다 카르텔이죠, 그게 보면. 저놈들끼리 만나갖고 재판도 사고 팔고 하면서 이런 작당들을 하고 있는데 이거 다 두들겨 잡아야 합니다.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? 앞으로 대법원에서 다 헌법 소원도 제기할 수 있는데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 난 것은 저 헌법 소원을 하지 못하게끔 돼 있어요. 이것도 법을 바꿔서 해야 한다 이겁니다.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죠. 그럼 실질적으로 사심제가 되는 겁니다. 재판을 이상하게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재판을 해놓으면 그게 맞는 겁니까? 그러면 뭐 그게 하나님입니까? 그거 아니잖아요. 그러면 이것이 뭐가 잘못됐는지 또 다른 판결을 받아봐야 한다. 그래서 이것을 재판이 제대로 되었는지 소원할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어야 된다 이겁니다. 그 다음에 이 법안이 대통령은 헌법 84조에 의하면 재직 중 내란 위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. 소출하는 게 뭐예요? 지금 그것이 명확하게 그 취지로는 이해가 가요. 대통령이 안정적으로 국정을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어떤 뭐 재판 사건이 있으면은 임기가 끝나고 그때 재판을 받도록 하자.
임기 내에서는 마음 편하게 소신 있게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자. 이런 취지거든요. 그러니까 이것을 법으로 만들자 이거예요. 그러면은 대통령 출마하기 전에, 대통령 당선되기 전에 있었던 그 범죄 이런 것들도 재판 중에도 지금 재판하고 있죠. 6월 18일 날 선거법 위반으로는 6월 18일 연기돼 있지 않습니까? 그것도 무조건 다 중지를 하고 임기가 끝난 5년 후에 다시 재판을 받도록 할 수 있는 법을 만들자 이거죠. 헌법 84조에 부합되는, 그 취지에 부합되는 그런 법을 만들자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. 그러면 사법권도 이제 틀어주는 거죠. 그러면 이제 사법권은 공부 잘해가지고 이게 법대로 나와가지고 지 맘대로 하고 그러면은 그 정당한 겁니까? 민주주의라는 게 뭐예요? 다수결의 원칙이고 많은 많은 민심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? 이게 정치적에 관한 이런 판결은 사실상 국민들이 뜻에 따라야 되는 겁니다. 그래서 국민들이 그 표가 더 우선이지 법관들의 판결이 우선일 수가 없어요.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. 응? 우리나라 투표에 참가한 사람이 4,300만 명 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느냐? 왜 이것은 무시해버리고 그 사람들한테 선출된 직위 임명을 받은 그 판사들이 지맘대로 해요? 일반적인 민사라든가 형사 이런 것은 관계가 없겠지만은 이 정치인의 관계들은 그래도 많은 지지를 받는 대선 1위 후보한테 어떤 죄를 씌워가지고 후보에 출마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시도를 했었잖아요. 그랬죠.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. 그래서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막아야 된다. 그런 얘기입니다. 그 다음에는 이제 주요 인사를 당직이 사람이 뭐니 해도 인사가 다 하는 거죠. 사람이 모든 일을 하는 거니까. 그러면 총리는 누가 적당할까? 네. 남들은 경제가 중요하다고 해서 경제 부총리가 오는데 옛날에도 잘 사는 사람들도 있었고 못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. 지금 이제 대다수가 이제 경제가 힘들으니까 그런 쪽에다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바보야, 응? 뭐가 중요한 줄 알아? 경제야 이렇게 하는데 우리 미래를 생각할 적에는 남북 관계, 통일 이런 것이 더 중요합니다. 응? 그래 같이 반쪽짜리 나라 그쪽에 예를 들어서 불행하고 살고 있다 쳐봐요. 그럼 행복합니까? 그럼 행복하다면 그 사람 문제가 있는 거예요. 예를 들어 우리 형제 중에 나는 잘 살고 형제가 한 사람이 누가 참 못 살아. 그럼 아픈 손가락이라고 얘기했죠. 되게 다. 자식 간에도 어떤 사람이 못 살고 온다고 참 그게 마음 아픈 거 아니에요. 다 똑같이 잘 살아야지. 상생을 해야 행복한 거죠. 그래서 우리나라는 남쪽인만 우리나라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남북을 합한 그런 통일될 조국을 우리나라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. 그런 면에서 통일부 장관 겸 총리를 맡는다고 그러면은 호남 사람이 돼야 합니다. 김문수도 경북 영천 사람. 자, 이재명이 참 안동 사람이죠. 그 다음에 이준석도 그 아버지가 아마 대구 사람일 거예요. 경상도 만만세요. 그래서 전라도에는 그동안 총리가 많이 나왔습니다. 황인성 총리, 고건 총리, 이낙연 총리, 이게 많이 나오잖아요. 그게 왜 그러냐면은, 대통령이 안 됐지만은, 다수의 호남은 몰표가 많이 나오잖아요. 그런 지역 정서를 또 무시할 수 없고, 그걸 달래는 측면도 있고, 그래서 호남 사람이 총리가, 해줘야 맞습니다. 그래서 만약 이재명이 된다 그러면, 그동안 이재명이가 정동영, 이명박하고 대선 붙었을 때, 그때 정동영 보좌관을 했었습니다. 그리고 성남시장 할 때 그 찬조 연설을 정동영이 했는데 앞으로 크게 대통령 후보까지 나갈 사람이라고 이렇게 연설도 하고 그런 걸 제가 들었습니다. 그런 거 보면은 정동영이가 무난하지 않느냐. 개성공단을 추진하고 남북 관계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정동영입니다. 그래서 공수처는 우습게 생각하지만 공수처는
그 제대로 돌아가게만 하면 상당히 무서운 겁니다. 이게 지금 현재 판검사를 어떤 누구도 그 손을 못 대죠. 그들만의 세상이죠. 뭐 죄를 져도 뭐 끝도 없고 뭐 판사를 어떻게 하지를 못했는데 지금 공수처에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다 이겁니다. 근데 공수처가 지금 뭐 법관이 이제 검사가 한 20, 30명이 되고 그러는데 이제 이것을 이제 몽땅 많이 만들어 갖고 한 150명이나 200명 가까이 해놓으면은 이거 무서운 적이에요. 뭐 국회의원도 수사할 수 있고, 판사, 검사 다 이게 수사 대상이 됩니다. 그리고 이제 기소까지 할 수 있는데 이것을 강단이 있는 사람이 해야겠죠. 공수처장을. 근데 최강욱이는 사면 복권을 시켜주고 공수처장을 맡겨주면 일을 잘할 사람입니다. 이 사람은 군 법무관 시절에 장성급의 그 장군 2명을 갖다가 기소를 한 사람이에요. 이게 대단하죠. 그 계급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장성을 갖다가 기소를 한다는 것은 군대 갔다 온 사람이 알겠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, 이게. 그러게 말해요. 예. 근데 그 사람은 2명이나 기소를 한 사례가 있어요. 네. 그 다음에 그 사람이 형을 어떻게 받았는지 제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. 이런 강단 있는 사람이 공수처장을 하면은 아주 잘할 거다. 이겁니다.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그랬으니까 사면 복권을 시켜주고, 그 다음에 조국 또 지금 현재 감옥에 있죠? 이 사람들도 참 표창장 하나 갖고 4년 징역이 뭡니까, 이게? 탄리오 법치로가 우리가 눈에는 귀, 이에는 이, 뭐 이러 하잖아요. 그래서 이제 과도한 형벌을 하지 말라는 뜻이거든요, 그게. 예를 들어서 빵 하나 도둑질했는데 너 사형. 그게 됩니까? 빵을 갖다 훔쳐먹다, 그 장발장 그 소설책에 나오는 건가요? 그게 나오죠? 빵 하나 훔쳐먹어갖고 사형을 시키면 어떻게 해요? 빵 하나 도둑질하다 먹다 걸리면은 숨긴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거기에 상응한 벌을 줘야 맞겠죠. 김혜경 여사 법카 10만 3천원인가 잠을 썼다고 그러는데 잠을 썼는데 150만 원 벌금 과태료 이렇게 그거 하는 것도 살리고 법칙에 맞지 않죠.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솜방망이 막 벌을 약하게 주고 이런 거 참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, 이게. 그래서 이것은 탈리오 법칙은 거기에 상한 벌을 주라는 뜻이에요. 그래서 이런 조국 이런 사람들은 참 너무 억울하죠. 물론 제가 자세하게 그 죄를 얼마 졌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누가 봐도 몇백 번씩 압수수색을 하고 그러면 안 걸린 사람이 어디 있어요. 그런 것도 해가지고 표창장 나와갖고 했다고 그러고 이재명도 몇백 번씩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그 정도 나왔다고 하면 깨끗한 사람들이 있어, 사실은. 깨끗한 사람들이고 이재명은 말도 안 되는 저기가 다 속속 무죄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? 근데 그것도 대법원에서는 얼마나 웃기는 갑질을 했냐면은 1심에서는 유죄, 2심에서는 무죄 그렇게 나왔잖아요. 그러면은 대법원에서는 가급적이면 2심 판결이 우선인 겁니다. 1심원과 2심이 따로 있어요. 2심이 더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2심이 다 안 치지 않았겠어요? 그래야 항소를 하는 거죠. 2심이 정확히 볼 거라고 그런 믿음 하에 항소를 하는 거 아니냐고요. 근데 2심 그놈의 새끼들 다 저게 엉터리다, 1심이 맞다고 그렇게 하면은 논리적으로도 얘기가 잘 안 돼요. 안 맞는 얘기예요, 그게. 네? 그리고 2심을 갖다가 뒤집어서 1심 편을 들어줘서 대법원이 판례를 판결을 한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. 대법원에서도 이제 자기들도 이게 자판을 할 수 있어요. 판결까지 할 수 있는데 그것도 하지 못하고 저희가 파기환송을 하지 않았습니까? 그것도 이제 이 대법관들이 모여가지고 항의를 하고 회의를 했는데 대선 후로 하기로 이게 결론을 내렸죠. 이게 자기들도 참 오죽 답답하면 그런 양심적인 판사들이 있어서 그런 회의를 하자고 이렇게 난리를 피지 않았냐 이겁니다.